영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월 둘째 주 주요 증시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네, 2월 9일은 이제 1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고요. 일본이 이제 조기 총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HD 현대중공업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월 10일은 미국의 12월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2월 11일은 1월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 또 미국에선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유니티가 각각 실적을 발표하고요. 2월 12일은 카카오와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2월 13일은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보이네요. 어떤 걸 더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물가 같아요. 그렇죠. 제일 사실 걱정되는 게 물가거든요. 물가 튀면은 이게 사실 약세장을 막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물가가 안정화되면요, 시장이 빠져도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또 이 물가가 낮아지고 지금 최근에 고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저는 이번 주에 좀 매크로 지표 중에 미국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중국 물가는 반대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비정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마이너스 폭이 이제 점점 줄고 있어요. 저게 플러스 나면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작년 12월이 마이너스 1.9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서 어느 날 보합 가거나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좀 달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철강주, 석유. 중국에 이게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제조업 경기가. 그래서 그 지표로 되게 중요하니까 혹시 그 경기 민감주 갖고 계신 분들은 생산자 물가를 되게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고용 보고서 미국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니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미국 기업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유니티가 게임 엔진 만드는데 구글의 그 진이 그것 때문에 폭락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너네 위기 맞냐? 대답을 해야 돼요. Q&A에서. 네, Q&A에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가 좀 잘 넘어가면 또 회복이 될 텐데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참 이게 힘들 수도 있죠. 말 잘하는 네. 분이셨어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요즘에 우주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슈가 있는데 새로운 세계관을 열더라고요. 태양광 세계관. 맞습니다. 태양광을 이제 직접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3년 안에 연간 100기가와트. 근데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만들고 거기서 태양광을 발전하겠다. 이 원대한 포부를 발표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좀 너무 비합리적이다. 100기가와트는요, 미국 전체 수요의 4배나 된대요.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아직 검증은 안 됐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아직 출력이라고 그러죠. 면적 대비 출력은 기술력으로 보면 5년 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선도 업체랑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근데 또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 아직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테슬라 같은 큰 기업이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태양광 산업 전반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겠지만 어쨌든 우주에 이걸 설치하는 거는 저는 좀 당장은 쉽진 않다. 제가 여러 과학자분들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희는 또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그 현실과 미래가 이게 지금 맞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먼 거를 좀 당겨오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튀면 저는 반대로 좀 현금을 해놓으시고 또 약간 소외받을 때 투자하시고 그게 낫지 않나. 어쨌든 핵심은 태양광이 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럼 태양광 산업이 좋은 거죠,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중국 걸 쓸 거냐, 우리나라 거 쓸 거냐. 미국은 중국 거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태양광 업체들 만났대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러면 우리나라 거 안 쓰는 건가? 중국 거 쓰려는. 근데 그건 악재가 아니라고 보는 게, 미국에서만큼은 그 중국산 쓰면 어쨌든 규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테슬라가 거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한테는 호재가 맞고, 다만 일론 머스크가 방문했던 그런 회사들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런 그 태양 전지가 있나 봐요. 어떤 거냐면 태양 전지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되게 얇대요. 얇아서 요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붙이면 그냥 이거, 그러니까 자동차도 태양 전지판이 되고 스마트폰도 태양 전지판이 돼요. 그렇게 얇게 만드는 건데
그 회사들을 좀 찾아갔나 봐요. 왜냐하면 페로보스카이트를 이런 태양전지를 적용하는 게 우주에서 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솔루션이 그거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S하고 모델 X를 단종한다고 하는데 이게 2011년 그쯤 처음 만들어질 때 인기였던. 그죠. 테슬라의 스타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모델이 모델 S잖아요.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끄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근본을 이제 단종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걸 선언한 거는 모델 Y랑 모델 3는 되게 잘 팔리는데 S랑 모델 X는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차라리 여기에서 생산하는 공장에다가 이제 로봇 만들자. 그래서 이거는 그거예요. 뭐 이걸 단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봇 생산이 느는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전기차에서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우리는 피지컬 AI다. 로봇 택시랑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간다. 그래서 최근에 또 완전 자율주행 구독자도 110만 명 돌파할 정도로 기세가 좋은 편인데 한마디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 테슬라는 이제 그 회사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걸 이제 선포를 했구나.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기업 가치가 아마 변할 것 같고 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저렇게 나가면 다른 완성차도 이걸 쫓아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근데 여기서 준비된 회사는 제가 봤을 때 현대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도 최근에 그 자율주행하고 로봇 때문에 주가 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피지컬 AI에서 테슬라하고 이제 현대차의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이슈 다음은 그 스페이스X가 IPO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쪽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은데 근데 기업 가치가 뭐 1,500조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비싸죠. 예, 너무 비싸긴 하고. 뭐 보통 보니까 그 스페이스X나 XAI에 투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예, 것 같던데. 그래서 그 이제 그 관련주들이 이미 주가 다 네. 날라가가지고 좀 무섭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합병을 하면서 6월에 아마 상장을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스페이스X한테는 이게 꼭 저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XAI는 좋죠. XAI는 월 1조씩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0조 원인데 이거 누가 그러면 합병하면 스페이스X가 보존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냥 좋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일단 목적은 있죠.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해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우주를 이용해서 AI 산업을 더 부흥시키겠다. 이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대로 가면 XAI가 돈줄이 말라서 사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는 거는 같은데 그래서 우주 항공주에는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대장주가 상장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좋지만 다만 지금 투자 관점에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가들이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 기대감인데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장 뭐 거기에 물론 납품하는 기업은 좋지만 100개 납품할 게 갑자기 상장한다고 500개 납품하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근데 주가는 이렇게 너무 좀 단기간에 과열됐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들도 지금 저는 좀 관심보다는 약간 좀 그 주가 부담은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20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IR 진행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나왔나요? 예,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PC나 모바일은 안 좋지만 서버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수요가 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메이커들이죠. 예, 뭐 또 빅테크 고객들이 지금 메모리 재고가 없나 봐요. 없어서 이중 주문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중 주문이라는 게 뭐예요? 중복구문. 한 100개 원래는 100개 필요한데 100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200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가격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포가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이 주문을 약간 미리 가수요가 한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좀 부분도 있는데 다만 하이닉스 뭐라고 했냐면 그런 중복 구매 우려는 없는 것 같다. 아직은 중복 구매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기 계약을 이제 맺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올해 물량은 거의 완판된 것 같더라고요. 올해 이제 스케줄에 의하면 물량은 다 완판된 것 같고 D램 수익률이 무려 70%, 낸드가 31%, 예, 어마어마하고요. HBM4는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아마 엔비디아를 거론한 것 같아요. 공급을 할 것 같고 HBF라고 하는데 저도 요건 좀 생소하긴 한데 HBM 있죠. 네. 이렇게 쌌잖아요.
거기 그 정도가 있는 그 대역폭에다가 그러니까 낸드를 만드는 공법이래요. 이게 또 새로운 낸드의 개념인데 그 낸드의 고용량과 그 HBM은 되게 성능이 좋죠. 예. 입출력 단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낸드의 성능도 굉장히 이제 높여버리는 그걸 HBF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AI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기업인데 4년간 1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지금 메모리도 맞춤형 시대잖아요. AI 기업들도 원하는 이 교육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AI 솔루션 기업 만들어가지고 고객사들한테 맞춤형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개 기관 투자들 대상으로 이런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들 아는 내용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어쨌든 하이닉스의 입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메모리 사이클은 굉장히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의 초고속과 낸드의 대용량을 합해서 네.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글이 다음 세대 TPU인 TPU8부터 HBM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루머가 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한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 쓰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실제 루머는 있었어요. V8부터는 HBM 안 쓰고 범용 DRAM 쓴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놀랬죠. HBM 안 쓴다고? 근데 이 TPU 버전 7이 올해 양산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HBM3 8단 제품 8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총 용량은 192GB. 이게 엔비디아 GB200과 똑같거든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TPU 버전 이제 8번째 버전이죠. 여기는 갑자기 HBM 안 쓴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에도 8단 제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HBM3 8단 제품이 12개가 들어가고 용량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288GB 용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루머는 좀 사실이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구글 TPU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한테. 왜냐하면 엔비디아 비중이 높지만 이번에 그 리포트에 나온 걸 보니까 26년 기준으로 DRAM 3사의 HBM 총 공급량 중에서 구글 향이 30%나 된대요. 꽤 크네요. 꽤 커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HBM 안 쓰면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루머가 나와서 좀 걱정을 했지만 일단 이거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미 간의 그 투자 협약 진행 문제로 관세가 좀 민감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원전 협력은 진전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게 업종들이 많잖아요. 뭐 조선도 있을 네.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먼저 원전 좀 해달라.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이 그만큼 이제 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전은 짓는데 시간이 워낙 걸리니까 좀 빨리 좀 해달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전력 공급원으로 미국은 원전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요청한 건 미국은 이게 시공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팀코리아랑 같이 협력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조만간 이제 그런 게 공식화되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팀 코리아 체제로 미국과 파트너 맺어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겠죠. 또 거기에 설계해주는 한정 기술도 수혜받고, 한정 KPS는 조금 이게 수혜 강도가 좀 덜한 게 이 회사는요 원전 지어진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배당도 많이 주는데 대신에 당장 수혜를 좀 받기는 어렵죠. 지금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발주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사실 없습니다. 주 기기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던 바죠. 미국이 분명히 혼자 못할 텐데 우리 손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한테 손을 먼저 내밀었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주 LNG 회사 우드사이드가 LNG 운반선을 대규모 발주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조선주에도 좋은 영향이 되겠죠. 예, 근데 참 주가는 요새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반응이 좀 약한데. 한동안 그렇게 예, 잘 나가죠. 그렇게 잘 나가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 내용 괜찮아도 이제 관심들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조선주도 한 번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기대할 건 LNG 운반선이거든요. 근데 호주의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에서 20척 정도의 LNG 운반선을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7개 선주사 있죠. 화물 운송해주는 거기 최종 후보군을 압축을 했고 이제 거기에 아마 발주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인도되는 물량이냐면 2029년, 2030년인데 배 지금 만들면 딱 3년 걸려요. 그러니까 29년도에 배가 완공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목적이냐?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LNG 그 수출 프로젝트 터미널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운송 목적이래요. 그럼 여기는 미국이죠. 중국 LNG 선박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돈 많이 내야 요거는 되죠. 그냥 우리가 다 싹쓸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조만간 기대해 보시고 우리나라끼리 경쟁이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근데 여기에 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게 본행제라고 있어요. 그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액체로 바뀌어서 부피가 작아져서 운송이 가능한데 그걸 싣고 가려면 열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 차단하는 게 본행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만드는 기업이 한국카본, 동성화인테. 또 그걸 파이프로 연결해서 가스를 주입하는 게 피팅, 태광과 성강밴드.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좀 수혜를 또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고액 자산가들이 국내 증시에 몰리고 있다. 삼전하고 닉스만 1조 원 순매수했다 그러는데 거기 말고 다른 쪽도 어디를 사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닉스를 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좀 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삼성증권만 이건 본 거예요. 일부 데이터죠 사실. 이 데이터는 네. 삼성증권에서 나온 데이터. 네, 데이터인데 30억 이상입니다. 초고액 자산가 기준이 1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를 6,200억, 하이닉스를 4,300억, 현대차를 3,400억, 알테오젠을 1,100억, 두산 에너빌리티를 1,159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기업들을 다 초고액 자산가들이 싹쓸이 한 거죠. 예. 정부의 어쨌든 이런 이제 정책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피지컬 AI 잘하는 지금 이제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이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 관련한 ETF도 많이 사고 있대요. 초고액 자산가들이 일단 현대차고 또 코스닥 지수 추정 ETF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는 흐름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은행에서 돈이 옮겨가는 현상이 좀 실제 발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뭐 거의 20조 이상이 돈이 나간다고.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막 8조 원이 감소한 적도 있대요. 대기 자금이.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약간 포모를 좀 느끼고는 있어요. 지금 예금만 해서는 진짜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워시 쇼크가 있었죠. 케빈 워시. 네. 쇼크가 있으니까 그날 주가지수 폭락을 했잖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웬기예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지난주 그 목요일이었죠. 저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이렇게 많이 산 거 처음 봤습니다. 하루에 9조 원 샀습니다. 하루에. 저는 제가 본 거 중에 그렇게 많이 산 거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시총이 커지니까. 그렇죠. 2,500대로 기준으로 하면 뭐 4.5조 정도.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지수가 빠지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고 이제 빠지니까 나오니까 이 액션을 하시고 실제로 은행에서 돈도 좀 빼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머니무브가 그냥 단기로 끝날 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화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유동성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이 많이 발전한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금융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약했잖아요. 네, 기반이 맞아요. 그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런 부분은 네,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 뭐 JP 모건은 또 코스피 목표치를 7,500까지 제시했는데 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표는 6,000인데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혹시 나온다면 뭐 7,500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에 한국이 제일 좋았죠 성과가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근데 2025년 9월 이후로는 상승분의 6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이 주가 지수를 많이 이끌었고 현재 그 두 종목 다 목표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45에서 50% 정도 더 오를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좀 내놓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조방원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조선, 전력기기들 여기도 20% 이상의 이익 성장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거기다 지배구조 개선되고 상법 개선,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도 기대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코스피가 2배나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랑 다른 게 어떤 주요 투자 주체도 랠리 전면에 나서고 있질 않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수 오르면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다 올렸거든요. 거의 그랬는데 요즘엔 이렇게 지수 4천, 5천 갈 때는요. 외국인들이 또 그렇게 뭐 계속 산 건 또 아니에요. 매도가 강한 날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개인도 또 많이 사서 올라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주도 주체가 사실 보이진 않아요. 딱히 이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반대로 이렇게 팔았던 주체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동성으로 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JP모건은 어쨌든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비중 확대 시장이다. 지역 내 우위는 평균 7년 정도 지속된대요. 근데 이제 1년 됐대요. 그러면 진짜 그 말이 맞네요. 야구 9회 중에 지금 이제 2회도 안 돼. 약간 그러니까 이건 JP모건이 어쨌든 아시아 내에서 근데 아시아 내에서 PER은 또 제일 낮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변동성은 있지만 이런 또 JP모건의 분석이 만약에 맞는다면 뭐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또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전망은 좋은데 변동성이 요즘 너무 네. 커서 또 설 명절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생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오르면 변동성은 피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적게 오른 만큼 적게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많이 오른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또 내릴 때도 폭락할 때도 일방적으로 며칠 폭락하면요, 오를 때요, 하루에 그냥 엄청난 상승 나옵니다. 근데 1월 내내 달려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위로 오르면 더 좋긴 한데, 그렇죠. 그동안은 위로 변동성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AI 승자거든요. 패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명백히 하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뭐 독일 걱정할 건 아닌데 독일 우리가 이겼잖아요. 시총 한번. 독일 시총 1위가 제가 알고는 삽으로 알고 있거든요. SAP. 그 회사가 이 구독형 모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제가 독일 걱정할 건 아닌데 근데 거기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저 회사 프로그램 쓰다 보면 많이 네, 보이잖아요.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시총 1위는 오히려 AI 승자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한다면 한국 증시만큼은 너무 좀 이렇게 힘들다고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지만 오히려 변동성이 생겨야 또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오르면 그렇죠. 사실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용하시고, 우리가 AI 패자가 된다면 이런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그건 아니고, 단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인플레입니다. 항상 중요한 거. 인플레가 발생해서 금리를 올리면 이거는 진짜 시장이 망가지는 그림으로 가는 거니까 AI 지금 뭐 우리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인플레가 모든 걸 방해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매크로 지표 다른 거 떠나서 매달 발표하는 미국의 이 인플레 지표만 좀 잘 체크하시고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면 모르겠는데 12월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요. 미국 물가 지표 발표한 날 그날부터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버렸어요. 물가 낮네. 금리 인하 하겠다. 요걸로 이제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5천까지 또 간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물가 지표 이제 이번 주에 또 발표할 텐데 네, 그게 2월 13일입니다. 요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연민사님이 선정하신 보고서는 철강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우리가 뭐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니까 좀 못 오른 거 중에서 좀 보자. 아까 그 호텔도 마찬가지로 좀 생소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찾아본 건데 이 하나증권의 박성봉, 이경수, 이철영, 김승규 연구원님이 낙오된 언더밸류, 철강 실적 개선 가시성도 높아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퀀트도 분석을 했어요. 퀀트상으로 보면 지금 너무 쏠렸다. 예, 물론 이제 변동성이 아래로 나오면서 좀 완화됐지만 한참 쏠렸잖아요. 이제 가는 것만 가고. 근데 철강 업종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밑으로 쏠렸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페이지 일면 첫 페이지의 그림이 너무 재밌는 게 보물선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코스피라는. 근데 거기서 막 금은보화 떨어지는데 밑에 로우 PER, 로우 PBR. 얼마나 여기 철강 애널리스트도 얼마나 좀 화나겠어요. 우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철강 업종 PBR이 몇 배냐면요. 0.44배. 거의 꼴찌고요. 코스피 전체가 1.5배거든요. 70% 할인됐는데 이렇게 할인받는 경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너무 소외받은 거예요. 네, 그게 맞고. 근데 소외받는 이유는 알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달리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럽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런 전력 시설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여기도 철강 들어가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중국 정부가 구조적으로 생산을 줄여요. 너무 공급 과잉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호재입니다.
밀어내기 수출을 좀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PI 생산자 물가 이제 상승률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2분기부터 여기서는 플러스 전환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철강주에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국내 철강 산업 보호하려고 중국이나 일본산 철강제가 싸게 들어오면 반덤핑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국내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괜찮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이제 철강 기업들 중에 특히 포스코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리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리튬 사업을 해서 이제 본격 양산 들어가는데 요새 리튬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 특히 리튬이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에도 리튬 수요가 많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리튬 사업까지 하고 있는 포스코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아요. 74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은 저게 가능해? 이럴 수도 있지만 리튬도 살아나고 있고, 근데 본업이 중요합니다. 이 철강이 살아나면 주가가 되게 단단해요. 현대차가 좋았던 게 본업이 단단한데 이제 로봇 붙으면서 간 것처럼 올해 철강이 턴어라운드 하고 이렇게 리튬까지 좋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뭐 투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보는 게, 진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렇게 뭔가 모멘텀을 미리 찾아서 선점을 잘 해놓으면 그 모멘텀이 발현될 땐 주가가 이미 저 세상 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사실 관심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철강 업황이 좀 개선된다고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면 한번 잘 관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게 관건이죠. 네, 맞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이 커진 만큼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